안녕하세요. 환경시설 설계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성원철입니다. 어, 오늘은 생물학적 처리와 관련해서 기본 원리 세 번째 시간을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수 처리 시설을 설계하는 과정 중에 생물학적 처리 부분이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하수 처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 처리가 주처리 공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개념을 어느 정도 잡고 가야 설계하는 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물학적 처리 중에서 기존 시간에 우리가 생물학적 처리의 동력학적 해석을 하기 위해서 모노드 이퀘이션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첫 주에 드렸고, 두 번째 주에는 그걸 이용해서 활성 슬러지법에서 유기물 제거와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동력학적 해석 부분을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할 부분은 생물학적 처리 중에서 질소 제거, 인 제거와 같은 이제 질소 인 제거 기술, 즉 생물학적 영양 염류 제거, BNR 공정이라고 얘기하죠. Biological Nutrient Removal 공정이라고 하는 BNR 공정과 관련한 기본적인 개념들, 원리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중에서 질소를 제거하는 공정은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수중의 질소는 암모니아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암모니아성 질소 형태를 대부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암모니아성 질소는 수중에서 수대로 흘러나갔을 경우에 자연 수계 내에서 오랜 시간 체류하게 되면서 질산화 미생물에 의해서 질산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산소를 소모하게 됩니다. 용존 산소를 소모하면서 일반 수계의 암모니아성 질소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 암모니아성 질소로 인한 용존 산소의 감소, 그리고 암모니아 자체가 어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어류 독성에 영향을 주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활성 슬러지가 BOD 제거에 중점을 맞췄다면 조금 더 개선을 해서 BOD 외에 MBOD라고 하는 게 있죠. 결국은 암모니아가 질산화되는 과정에서 질소를 산화시키는데 MBOD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감소시켜줘야 된다. 즉 암모니아의 농도를 낮춰줘야 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질산화까지를 고려하게 되는 게 활성 슬러지법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질소가 수계 내에서 또 동식물의 부영양화의 원인 물질이 되다 보니까 이 질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중의 질소의 존재 형태를 살펴보면 토탈 질소, 총 질소라고 하는 것들은 TKN이라고 하는 토탈 킬달 질소와 나이트레이트, 즉 질산성 질소, 그 다음에 나이트레이트, 아질산성 질소, 즉 질산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총 킬달 질소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 총 킬달 질소라고 하는 것은 유기질소와 암모니아성 질소로 또 분류가 되게 되죠. 그리고 총 inorganic N, 즉 무기질소는 뭐냐? 토탈 무기질소는 암모니아성 질소와 토탈 무기질소는 이 암모니아성 질소와 이온을 띠고 있는 질산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무기질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총 유기질소라고 하는 것은 총 킬달 질소에서 이 오르게닉 N과 암모니아성 질소의 합인 킬달 질소에서 암모니아 질소의 양을 뺀 것이고요. 거꾸로 총 질소에서 토탈 이노르게닉 N을 뺀 게 되겠죠. 그래서 TM 빼기 암모니아성 질소 빼기 NO3 빼기 NO2N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질소 순환을 우리 여러분들 잠깐 이해를 하시면 질소 고정이라는 게 있죠. 대기 중에 79% 가까이가 질소이기 때문에 이 질소 가스를 동식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질소 고정 과정을 거칩니다. 이 질소 고정 과정에서는 뭐 번개의 방전에 의한 부분이라든지 뭐 뿌리옥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토양이나 유기질적으로 질소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동식물들이 생태계에서 섭취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태계에서 얘네들이 사멸되면서 다시 뭐 암모니아성 질소로 갔다가 다시 생태계로 들어왔다가 탈질 과정에 의해서 또 질소 가스로 순환되는 이런 과정들이 순환하게 되는데,
그럼 이 암모니아성 질소라고 하는 건 뭐냐? 암모니아는 단백질 형태의 생물의 사체가 이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그 다음에 또 탈아미노화 과정을 거쳐서 이 아미노기가 분리되면서 암모니아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로 방출이 되는 거고, 주로 이제 그 절단 요소, 즉 암모니아, 탈아모니아 효소나 탈아미노 효소 같은 절단 효소 또는 가수분해에 의해서 암모니아로 전환이 됩니다. 질산화 또는 질화라고 하는 것은 암모늄 이온, 즉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 질산으로 산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질산화 또는 질화라고 하는데, 이 독립영양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독립영양, 종속영양은 다시 설명을 드렸지만, 독립영양 미생물은 자기 탄소원을 외부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합성해내는 것들을 독립영양이라고 하는 거고요. 즉 무기물에 의해서 자기 영양분을 섭취해내는 것을 독립영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식물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생물들은 종속영양 미생물입니다. 종속영양에 해당되는데, 이 질산화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독립영양 미생물로 CO2하고 CO2를 이용해서 CO2와 산소를 이용을 하는 거죠. CO2와 산소를 이용을 해서 CO2는 카본 소스로 이용이 되고, 산소는 이제 호흡을 하는 데 사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성 질소가, 암모니아가 나이트로젠 모나스에 의해서 산소와 결합을 해서 NO2로 전환이 되었다가 다시 나이트로박터에 의해서 NO2 산소랑 결합을 해서 NO3로 전환되는 이런 과정이 질산화 과정입니다. 즉 암모늄 이온이 질산으로 산화되는 과정이고요. 탈질화 간역, 디니트리피케이션은 혐기 조건, 여기서는 혐기 조건이라고 하지만 우리 환경공학에서는 무산소 조건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무산소 조건 하에서 미생물이 전자수용체와 호흡 에너지의 근원으로 산소 분자 대신에 질산이온, 즉 NO3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O3 이 부분이죠. O3 마이너스나 NO2의 O2 마이너스 같은 이런 질산 이온의 산소, 결합산소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우리가 결합산소라고 하고요. 결합산소를 이용해서 호흡 에너지를 근원으로 쓰는 게 탈질화 과정입니다. 이때 탈질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종속영양 미생물입니다. 즉 탈질을 할 때 산소는 결합산소를 이용하지만 영양분으로 카본 소스로는 유기물을 이용한다는 거죠. 유기물을 이용하는 종속영양 미생물입니다. 질산이온이, 즉 NO2나 NO3 질산이온이 탈질세균, 슈도모나스 같은 이런 탈질세균에 의해서 일산화 이질소 N2O 가스나 N2 가스로 환원되어져 나갑니다. 뭐 최근은 아니지만 한 10년쯤 전부터 이 생물학적 질소 제거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N2O, 일산화 이질소를 우리가 하나의 문제 가스로 하고 세계적으로 연구가 됐습니다. 이게 온실가스의 일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탈질 과정에서 N2O가 적게 생성되느냐, 즉 일산화 이질소가 적게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완전히 NO2로 환원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도 과거에는 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탈질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혐기성 조건 하에서 산소 분산 대신에 질산이온을 이용하는 거고, 이 탈질 세균 등이 의해서 일산화 이질소나 질소 기체로 환원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NO3- 질산이온이 아질산으로, 아질산에서 NO, 그 다음에 N2O, N2 가스로 날아가지는데, 이 과정에서도 보통 지금 가스 대기 중으로 날아가기도 하고요. N2 가스로도 제거가 되면서 수중에서 제거가 되는 과정이 이 탈질화 과정입니다. 아나목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질소를 제거하는 과정 중에서 혐기성 암모늄 산화의 약자입니다. anaerobic ammonium oxidation이라고 하는 약자인데, 무산소 조건에서 암모니아가 산화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무산소 조건에서는 환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환원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산소는 이 무산소 조건에서
암모니아가 독립적으로 산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아나목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암모니아 이온이 무산소 조건에서 NO2, 뭐 NO3가 NO2로 바뀌겠죠. 전환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완전히 NO3를 전환이 안 되고 NO2가 축적이 되게 되면 이 아질산성 질소, 아질산과 암모니아가 결합을 해서 질소가스와 물을 만들어내는 공정이 바로 아나목스 공정입니다. 이 아나목스 공정의 장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질산화가 같이 일어나는데 이 암모니아를 어디까지만 보내냐면 N2까지만, NO2까지만 보내는 거죠. NO2까지만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또 암모니아하고 축적된 N2가 NO2가 반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반응을 해서 질산화를 완전히 시키지 않기 때문에 질산화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pH 저하라든지 하는 부분이 기존의 질산화 완전 질산화 과정에 비하면 pH 저하가 적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탈질 과정에서도 결합산소로 NO2를 이용하기 때문에 한 단계 NO3에서 NO2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유기물을 소모하게 되는데 이 유기물 소모가 없어지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산소도 적게 필요하고 질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산소의 양도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질산화를 시키는 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pH 저하도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유기물 소모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경제적인 질산화 탈질 공정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실험실 규모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조그마한 파일럿 플랜트 정도까지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NO2를 축적시키는 조건이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제어하는지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직 완벽하지 못해서 아직 실제 공정으로는 많이 쓰여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소 고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소 순환 과정 중에서 공기 중에 질소 기체를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과정이 바로 이 질소 고정이죠. 보통 질소 고정 효소에서 질소 고정을 수행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암모니아는 질산화와 탈질 또는 아나목스 공정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순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질산화 공정의 어떤 동력학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암모니아가 1.5몰의 산소랑 결합을 해서 2몰의 수소이온을 방출시키고 물과 아질산성 질소로 전환을 합니다. 이때 나이트로조모나스라고 하는 생물학적 촉매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즉 미생물에 의한 촉매 반응이 없으면 산화 반응이 쉽게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아주 강력한 오존을 이용해서도 산화력이 강력한 오존을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산화를 시키더라도 아질산이나 질산으로 전환되지 않거든요. 그만큼 활성화 에너지가 높은데 이 미생물들이 분비하는 그 효소, 즉 아질산성 질소를 질산화 효소나 아질산화 미생물들이 분비하는 그 효소들이 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면서 질산성 아질산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아질산성 질소는 아질산은 다시 0.5몰의 산소와 결합을 해서 질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질산 이온으로 전환이 되고 이때는 또 똑같이 나이트로박터라고 하는 질산화 미생물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총괄적으로 보면 암모니아가 2몰의 산소랑 결합을 해서 2몰의 수소이온을 분비시키고 물과 질산성 질소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양적으로 보면 질소 1g을 산화시킬 때 산소가 4.6g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나목스 공정으로 완전히 간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그 암모니아의 절반 정도만 아질산으로 축적을 시키면 되겠죠. 이론적으로 베스트는. 그렇게 되면 4.6g의 오토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암모니아의 절반만 산화를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4.6g에 1.5몰에서도 또 한 절반 정도만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아나목스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실증이 없어서 이론적으로 그러면 실험실 규모에서만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산화 과정에서 특히 암모니아가 아질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2몰의 수소이온이 방출이 됨으로 인해서 pH 저하가 일어납니다. pH 저하 또는 알칼리도 소모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수중의 알칼리도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질소 1g을 산화할 때 7.1g의 알칼리도가 소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 처리 시설이나 물과 관련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질 인자 중에 보통 우리가 BOD, 요즘은 TOC 또는 COD, 그다음에 부유물질 5대 항목이라 그래서 크게 이 부분만 신경을 많이 씁니다. TN, 그다음에 TP.
여기까지 신경을 많이 쓰고요. 잘 조사를 하면 pH까지 조사를 합니다. pH까지 조사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pH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알칼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알칼리도가 얼마나 있느냐, 알칼리도의 양에 따라서 우리가 수처리 과정 중에서 약품의 소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pH는 알칼리도를 의 양을 나타내지 못하거든요. 수소 이온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래서 이 알칼리도가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물과 관련된 이런 산업을 하신다든지 현장에서 운영을 하신다든지 하게 되면 항상 이런 pH부터 5가지 항목 외에도 알칼리도를 항상 먼저 측정을 하시는 거 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질산화 과정을 그 질산화 미생물의 성장률로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바네스 앤 빌리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83년도에 모델을 추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앞쪽의 모노드식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노드식에서는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뮤는 ks 플러스 s의 뮤맥스의 s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다고 하면 질산화 미생물은 뭐냐면 유기물, 이게 유기물이 아니라 질산화가 되는 거죠. 질산화와 관련되어서 질산화 미생물의 성장률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그러면 질산화 미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질산화를 시켜야 되겠죠. 질산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질산화 미생물의 그 비성장률은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암모니아의 농도랑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산소랑도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네스 앤 블리스는 산소의 농도와 오히려 관계가 있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질산화 미생물의 비성장률은 질산화 미생물의 최대 비성장률 곱하기 KO, 산소의 반포화 속도 상수, 그리고 플러스 용존산소분의 용존산소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용존산소라고 하는 건, 그리고 질산화는 또 pH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pH에 대한 함수를 뒤에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질산화 미생물의 비성장률 μn을 나타낸 거죠. 자, μn은 x의 n분의 그 질산화 미생물의 기존의 양 대비했을 때 dt 오버 d의 x의 n 이렇게 똑같이 표현이 되겠죠. 이게 μn의 m 그 다음에 ko 플러스 do분의 do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은 모노드식과 똑같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μn의 max는 질산화 미생물의 최대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이 최대 성장률은 암모니아의 농도와 관계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산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질산화가 일어나지는 않고요. 질산화를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산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질산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생물이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소가 성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암모니아, 질소가 성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암모니아 즉 0.472m 곱하기 NHN 플러스 KN분의 NH4N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뮤의 n의 max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했고요.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다른 모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화 시켜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탈질소화 공정은 탈질 공정은 NO3가 NO2로, 또 NO2가 NO로, 그리고 NO가 다시 N2O로 가서 N2 가스까지 이렇게 내보내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도 대기중으로 날아가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도 대기중으로 제거가 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과정이 다 탈질 과정에 관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저는 질산 이온이 이몰의 전자를 공유받고 그 다음에 이몰의 수소 이온을 소모를 하는 거죠. 즉 알칼리도를 수소 이온을 방출을 하는 겁니다. 수소 이온을 소모하는 거죠. 즉 알칼리도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질산이 형성이 되고 물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생성된 아질산은 다시 1몰의 전자공유체, 여기서 전자공유체로 사용되는 것들은 유기물입니다. 유기물을 이용해서 전자공유체를 이용해서 또 2몰의 수소이온을 섭취를 하고 NO로 전환이 됩니다. 이 NO에서 다시
유기물을 다시 섭취해서 N2O로 전환이 되고, 또 N2O에서 유기물을 다시 섭취해서 N2 가스로 전환이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완전히 N2O까지 가기 위해서는 유기물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공유체로는 주로 유기탄소원, 대표적인 게 메탄올 또는 음식물 뭐 산패수, 음식물을 산발을 시킨 산발효액 또는 산업용 부산물 중에서 유기탄소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전자공유체로 이용이 되어집니다. 원래는 이제 하수중이나 폐수 중에 있는 BOD를 보통은 이용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질산화 탈질 공정이 있게 되면 이 BOD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탄소원이 BOD가 있는 메탄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고요. 일단 탈질 미생물의 비탈질률은 Specific Denitrification Rate라고 해서 SDN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SDNR은 뭐냐면 탈질 미생물에 의한 비탈질률이죠. 미생물당 질소를 얼마를 제거하느냐, 그게 질소의 질산성 질소의 제거율이 되겠죠. 미생물당 얼마나 제거하느냐, 얼마나 제거하는데 제거하는 시간이 곱해져야 되겠죠. 시간이 곱해지면 얼마만큼 제거된다. 그래서 델타 NO3N은 NO3N의 제거량이고요. SDNR은 비탈질률, 즉 하루당 미생물당 제거시킬 수 있는 질산성 질소의 양,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단위 시간당 DNO3N은 A의 N, 이게 SDNR입니다. SDNR이고요. 그 SDNR 중에서 이제 증식에 의한 부분이죠. 증식에 의한 부분이 SDNR, 그리고 B의 N 다시 이게 SDNR 중에서 내호흡에 의한 NO3 섭취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체류 시간분의 HRT죠. HRT분의 S0-S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시간으로 나눠줬으니까요. 여기 H가 T분의 DT니까 요걸 DT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DT로 나눠주면 이게 HRT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 이 탈질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유기탄소원을 섭취하고 결합산소에 산소를 결합해서 호흡과 증식을 하게 되겠죠. 증식을 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게 아질산성 질소의 농도가 소모가 되고요. 또 하나는 먹이를 먹지 않더라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호흡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호흡 상태, 내생호흡 상태에서도 NO3N을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질소 제거 공정이라고 해서 DNR 공정이라는 게 있는데, DNR 공정은 이 질소 제거 공정 중에서 유기탄소원의 소모량을 좀 줄여보자는 개념으로 개발된 공정입니다. 이제 유입되는 하수를 무산소 조건 전단에 DO 용존 산소 저감조 또는 내생 탈질조라고 하는 걸 앞단에 두는 거죠. 나중에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물학적 인 제거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총인, 물속에 있는 총인은 인산염인과 무기인성 인산염인으로 이게 표현이 됩니다. 인의 순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가장 심해 퇴적이 되어 있는 인은 어떻게 보면 무기물에 가깝습니다. 무기물에 가까운 게 아니라 무기물이죠. 무기물이기 때문에 이게 대기 중으로 올라와서 이 형태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바뀌지를 않기 때문에 보통 퇴적되어 있는 형태로 많이 존재하는데, 심해 퇴적되어 있는 인이 용승작용, 이제 또는 아니면 호수 저층에 있는 것들이 용승작용이나 또는 이 심해 퇴적물들을 먹고 자라는 식물성 플랑크톤 그리고 동물성 플랑크톤 같은 해양 생태계에 의해서 어류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 어류를 잡아먹은 조류들이 분비하는 배설물을 통해서 이 퇴적물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이 용승에서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수용성 인산염이 이제 증가하게 되겠죠. 물속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것들이 소비자에 의해서 소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생산자에서 생산도 하고요. 생산에 소모가 되고, 이 생산자를 소비자가 섭취하기도 하고요. 또 분해자들이 소비자를 분해해서 또 수용성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해자들이 분해될 때 녹지 않는 인산염인이나 이런 것들은 침강을 하거나 또는 다시 풍화작용을 통해서 유입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수용성 인산염 풀에서 또 인산염 암석이 있습니다. 심해 퇴적물 외에 인산염 암석을 우리 사람이
비료나 세제 등으로 이용을 해서 오염을 시키면 이 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는 과정이 인순환 과정인데 이는 하천 또는 호수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합성세제의 조성제로서 인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합성세제에 인을 쓰지를 않습니다.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세제에 광고에 보면 무린 세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인이 없는 세제다. 조성제로 인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인을 쓰는 것 자체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럼 인은 이제 무기인산염과 유기인산염으로 존재한다고 했죠. 무기인산염은 잘 아시다시피 인산 이온의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양과 물 생태계 퇴적토에서부터 기인을 해서 서서히 순환을 하게 되고요. 유기인산염은 생체 및 사체의 유기물에 존재하는 인산염이고 작지만 활발한 순환을 합니다. 왜 무기인산염이 천천히 순환되냐면 결국은 심해 퇴적물에서부터 용승하고 용해되는 그 과정들이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자를 거쳐서 들어와야 됩니다. 생산자를 거쳐서 섭취해서 이온 형태가 유기 형태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기인산염은 상당히 서서히 순환이 되고 유기인산염은 직접적인 소비를 통해서 순환을 하기 때문에 활발한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인의 순환은 미생물에 의해서 대부분 순환을 하게 되고요. 이는 중요한 것이 산화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즉 무기물이 어떤 가스 형태라든지 다른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산화도가 변하지 않고요. 단순히 무기인산염과 유기인산염의 형태로만 순환을 하고요. 불용성에서 용해성 또는 유동성 화합물로 순환을 하게 됩니다. 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생체의 필수 원소죠. 우리가 이제 그 세포 내에서 핵산 그리고 ATP 인지질에 보통 분포를 합니다.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을 만들 때 많이 이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TP는 에너지를 생산할 때 쓰는 그 중요한 인자죠. 그리고 핵산 그리고 생체 증식 및 에너지 형성에 영향을 주는 물질입니다. 이는 부영양화의 원인이 된다고 했는데 이 부영양화의 개념이 자연수계의 영양물질 과다를 의미하는 거고요. 특히 인의 농도가 높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물론 질소도 포함이 됩니다. 질소도 포함되지만 가장 부영양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체 조성 물질 중에서 인의 함량이 가장 적습니다. 그러면 최소량의 법칙에 의해서 가장 함유량이 적은 것, 그 함유량이 적은 것에 의해서 생체량이 증식하는 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영양화는 그래서 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질소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수계의 영양물질이 풍부함에 따라서 질소 고정에 의한 유기물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양의 조류 생물량이 발생합니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적조와 녹조와 같은 알게 블룸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이 알게 블룸이 알지 블룸, 녹조와 적조와 같은 수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 수화 현상에 있는 녹조, 적조와 같은 조류에서 분비하는 독성 물질이 수중 생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시스티스 같은 그런 독성 물질들이 직접적으로 간 독소를 분비해서 생물을 죽게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대부분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문제는 뭐냐면 이 조류들이 사멸하면서 유기물을 증가시키는 거죠. 유기물을 증가시켜서 수계의 용존산소가 갑자기 급속도로 낮아지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수중 생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부영양화 지수라고 해서 TSI-KO라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COD와 총인 그리고 클로로필 A를 가지고 이렇게 지수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아까 보시면 에너지 생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ATP라고 하죠. 아데닌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아데닌에 인이 3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트리포스페이트. 아데닌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인이 3개가 붙어 있는 과정 중에서 인이 한번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죠. 그러면 아데닌 디포스페이트가 되는 겁니다. 아데닌 디포스페이트가 되고 여기서 또 다시 인을 하나 더 섭취하게 되면 아데닌 트리포스페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소모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에너지 소모, 에너지 합성 과정에서 에너지를 소모할 때 인이 방출되어지고 에너지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인을 또 섭취하게 되는 과정을 벌어지게 됩니다. 이 에너지 방출과 그다음에 에너지 합성 이 과정에서 인의 방출, 인 섭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생물학적으로 인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인을 제거하는 원리를 보면 뭐 응집 침전에 의한 인 처리가 가장 처리 효과가 확실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알루미늄, 철, 석회 등을 이용해서 그 인산, 즉 수용성 인산을 난용성 물질로 응집을 시켜서 제거시키는데요. 알럼이나 산화알루미늄, 산화알루미늄, 알긴산 나트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황산철, 염화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칼슘을 이용할 때는 이제 그 정석 탈인법이라 그래서 비교적 슬러지 양이 적게 발생하는 기술입니다. 앞단에서 이용했던 응집 침전의 경우에는 이 불용성 난연성 염으로 응집을 시켜서 침전 제거시키기 때문에 바로 슬러지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슬러지 양이 단순히 인만 제거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인하고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 또 뭐가 발생되냐면 수산화 알루미늄 AlOH3도 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철도 마찬가지 수산화철 FeOH3 이 두 가지의 침전물이 같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슬러지 양이 꽤 많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석회를 이용한 정석 탈인법 같은 경우에는 슬러지 발생량이 비교적 적습니다. 정석제, 이제 인을 정석 크리스탈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크리스탈처럼 결정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정제 표면에 칼슘과 인이 반응해서 표면에 이제 칼슘으로 되어 있는 거죠. 표면이 칼슘으로 처리되어 있고 거기에 인이 반응해서 수산화 인회석이라고 하는 CA5PO4OH라고 하는 결정을 형성을 해서 수중에 인을 처리하는 공정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슬러지가 적게 발생되는 거죠. 근데 이 정석 탈인법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하는 pH가 비교적 높습니다. pH가 높아서 8에서 10 사이에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pH가 높고요. 조금 약간의 pH가 높은 상태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품이 조금 더 소모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생물학적인 제거 공정입니다. 생물학적인 제거 공정은 첫 번째는 재래식 활성 슬러지에서도 인이 제거가 되어집니다. 뭐냐면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동시에 폐수에 있는 인을 양쪽으로 섭취해서 증식합니다. 왜냐하면 미생물들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를 폐수 중에 인을 이용을 해서 섭취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인을 섭취해서 인이 제거됩니다. 즉 세포셀을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세포 증식을 하기 위해서 인지질, 세포벽을 만드는 인지질이 필요한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인을 섭취하는 거죠. 보통 세포 내 인 함량은 건조 중량 대비, 즉 미생물이라고 얘기하는 MLSS 또는 MLVSS를 기준으로 약 1% 정도, 무게당 1% 정도의 인을 함량을 합니다. 미생물의 그 건조 중량 비를 보면 BOD 대 NDP가 100대 5대 1로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즉 유기물에 해당하는 BOD가 100이면 세포를 형성하는 부분에서 질소가 5.5%, 그 다음에 인이 1 정도 이렇게 구성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과잉 섭취에 의한 생물학적 처리법. 이제 이게 생물학적 처리 공정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1% 제거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인과잉 섭취에 의한 생물학적 처리법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혐기성 조건, 질소 제거와 같은 그런 무산소 조건이 아니라 혐기성 조건입니다. 즉 용존 산소 DO와 결합산소 NOx, 즉 산소, 질소와 결합되어 있는 산소 또는 황과 결합되어 있는 산소, 이런 것들이 없는 조건, 무산소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혐기성 조건과 호기성 조건이 연속으로 구성되는 조건이 만들어지면 미생물들이 세포 성장을 위해서 양론적 요구량보다, 즉 세포 성장을 위한 양론적 요구량 1%보다 많은 과잉의 인을 섭취를 합니다. 즉 럭셔리 업테이크라고 하는데, 이 혐기 조건과 호기 조건이 연속으로 구성이 되면 미생물들이 많이 섭취한다는 것. 저는 이제 이게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아주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세포가 우리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요요 현상이라는 게 있죠. 사람이 굶고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다이어트를 풀어지고 또 음식을 많이 먹는 과정이 평상시보다 많이 먹는 건 아니지만 일정하게 먹기 시작하면 많이 먹음으로 해서 갑자기 또 더 증가하고 체중이 더 증가, 그 요요 현상으로 인한 것들 빼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미생물들이 현기성 조건 같이 용존산소도 없고 결합산소도 없는 이런 안 좋은 조건에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몸속에 에너지를 자체 보관하고 있는 에너지를 써야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람이 살을 빼기 위해서 밥을 안 먹고 단식을 하면서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빠지죠. 빠지는 과정에서 그 빠지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던 에너지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생물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을 많이 배출을 합니다. 현기성 조건에서. 그리고 나서 호기성 조건이 오니까 조금 더 내가 살기는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호기성 조건에서는 미생물들이 훨씬 더 상태적으로 증식하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때 급격히 증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인을 섭취를 해서 세포를 증식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세포를 만들기 위한 양보다 더 많은 인을 섭취를 해버리는 게 이럭셔리 오브 데이크 과정입니다. 보통 이 과정에서 인축적 미생물 PAO라고 하는 거, Phosphorus Accumulating Organism이라고 하는 PAO가 그 PAO라는 미생물의 양을 많이 해서 세포 중에 인 함량이 20에서 30%까지 되는 그런 미생물을 만들어서 이 미생물들을 버림으로써 인을 제거합니다. 물속에서 인이 체내에 들어오더라도 이 인의 그 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산화수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들이 물속으로 다시 용출되지 않도록 이 미생물들 자체를 빼내서 폐기함으로 인해서 인이 제거되는 공정입니다. 산소나 질산성 질소와 같은 전자 수용체가 없는 현기성 조건에서 유기성 S비오디, 용존성 BOD 농도는 감소가 되고요. 용해성 인의 농도는 증가합니다. 즉 현기 조건에서 유기물을 먹는 거죠. 먹이는 먹습니다. 먹이는 먹으면서 호흡은 하지 않는 단계. 호흡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먹이를 먹으면서 먹이를 분해를 하는 겁니다. 자체 에너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BOD는 감소하고요. 용해성 인의 농도는 증가합니다. 근데 이때 BOD를 감소시키는 조건이 산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수하게 효소만 가누고 분해를 시켜야 되니까 당연히 이 유기물이 분해가 아주 잘 되는 것들만 먹게 되겠죠. 분해가 아주 잘 되는 것들만 먹게 되는데, 그래서 이 인을 많이 방출하기 위해서는 SBOD가 아주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VFA라고 하는 BOD 물질들 중에서 VFA라고 하는 효활성 유기산과 같이 아주 분분자량이 작은 그런 유기물들을 이용을 해서 감소를 시킵니다. 호기성 조건에서는 용해성 인의 농도가 급격하게 이제 감소가 됩니다. 생물학적 인 제거를 현기 호기 조건에 따라서 BOD와 인의 농도 변화를 보게 되면 이쪽 부분이 이제 현기조고 이쪽 부분이 호기조라고 한다 그러면 호기 조건이라고 한다 그러면 처음에 용존성 BOD가 이만큼 있던 게 현기 조건에서 쭉 떨어집니다. 떨어졌다가 호기 조건에서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겠죠. 유기물을 이용을 하니까. 그리고 이용된 유기물 인의 농도를 살펴보면 현기 조건에서 인의 농도가 유기물을 섭취하면서 인을 방출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증가합니다. 인이 많이 증가했다가 호기 조건이 오면 이 방출된 인을 다시 채널을 흡수하게 되는 거죠. 과연 흡수하면서 인의 농도가 떨어지는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내로 많이 흡수된 인을 포함한 미생물을 우리가 수중에서 제거함으로 해서 인 제거가 일어나는 거죠. 기질이라고 하는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섭취가 되면서 PHB, 즉 세포 내에 저장되어 있는 PHB를 분해하면서 포스퍼러스 리무벌 박테리아, 인 제거 미생물들이 이제 이것을 분해하면서 발생되는 에너지로 합성을 시키는 건데 호기 조건에서 제일 먼저 이 인 제거 공정을 보면 현기성 조건에서는 이 현기 조건에서는 발효에 의해서 생성된 저급 지방산, 뭐 아세트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합니다. 미생물들이 섭취를 하죠. BOD를 섭취를 하고요. 그리고 인을 내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ATP가 인이 ADP로 전환이 되고 인산 이온으로 빠져나오고 에너지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세포 내에 축적되어 있는 ATP는 분해할 때 발생되는 에너지를 이용하고요. 저급 지방산을 이용해서 세포 내 유기성 저장 물질 PHB, 폴리베타 하이드록시 부틸레이트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을 해서 유기물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중에서는 유기물 농도는 떨어지지만 생물체 내에서는 이걸 단순히 저장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저장하는 과정 중에서 ATP에서부터 에너지가 빠져나와서 인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즉, 이 미생물의 기질을 섭취해서 이 미생물들이 pHb 형태로 이 유기물을 전환을 합성을 합니다. 합성하는 과정 중에서 에너지가 생깁니다. 소모가 되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과정에서 인이 방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호기성 조건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인제거 미생물들은 몸 안에 저장되어 있던 pHb를 분해하면서 발생되는 에너지로 다시 인을 섭취를 하죠. 섭취를 해서 ATP를 합성을 합니다. 에너지원을 합성을 하는 거죠. 이때 이 인을 ATP를 보다 더 일반적인 양보다 훨씬 더 많이 섭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인을 과잉 섭취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섭취된 인과 에너지를 이용해서 영양물질을 이용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생물학적인 인 제거 공정, 질소 제거 공정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그 먼저 AO 공정, 에너로빅과 옥식이 번갈아 있는 거죠. 에너로빅 현기조와 호기조와 인조건입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체류 시간과 높은 유기물 부하가 특징입니다. 유기물의 체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체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유기물 부하가 아주 높죠. 침전조에서 슬러지를 버림으로써 인이 제거가 일어나는 거고요. 침전조입니다. 침전조에서 슬러지를 폐기함으로써 인 제거가 일어납니다. 최종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나가는 유출수의 인 농도는 유입수의 BOD 대 PB가 10 이상인 경우에 1mg 이하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A2 공정은 이건 이제 질소 인 동시 제거 공정입니다. 질소와 인 동시 제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A5 공정의 현기조와 호기조 사이에 무산소조를 설치하는 거죠. 무산소조를 설치해서 인과 질소를 동시에 제거하는 공법이고요. 현기조로 들어오는 유입수 중에 유기물을 이용해서 먼저 인을 방출을 합니다. 왜 현기조가 앞에 오냐면 아까 저급 휘발산, 저급 지방산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BFAS와 같은 저급 지방산을 이용합니다. 즉 물속에서 유기물 중에서 비교적 분자량이 아주 적은 것, 빨리 분해되는 것들을 이용을 해야지 pHb를 합성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기조가 앞에 오게 됩니다. 만약에 무산소조가 앞에 오게 되면 그 저분자 지방산을 탈지를 한다고 소모를 해버리겠죠. 그러면 인 방출에서 조금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현기조에서 인을 방출시키고요. 무산소조에서는 호기조로부터 반송되는 혼합액 내에 질산성 질소를 현기조로 유입시키는, 현기조에서부터 들어오는 유기물을 이용해서 질소가스로 환원시켜서 제거합니다. 즉 현기조에서 소모되고 남은 유기물이 무산소조로 오게 되고, 호기조에서는 암모니아가 질산성 질소로 전환이 되죠. 이 질산성 질소를 다시 리턴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턴이 된 질산성 질소와 유기물을 이용해서 탈질이 일어납니다. 탈질이 일어나고, 그다음 또 물속에는 암모니아는 여기서 계속 산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호기조에서는 암모니아성 질소를 산화시킴과 동시에 유기물을 제거하고 인과잉 섭취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인업테이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A2O 공정이고요. 그다음에 바덴포 공정 또는 수정 바덴포 공정이라고 해서 4단 바덴포 공정 앞에 이제 바덴포 공정이라고 하면 에녹식, 옥식, 에녹식, 옥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공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공정이 보통 이제 질소 제거 공정입니다. 이거는 질소 제거 공정이고, 4단 바덴포 공정은 질소 제거 공정이고, 수정 바덴포 공정은 5단이죠. 5단이고 이거는 질소인 동시 제거입니다. 질소를 동시에 제거하는 공정인데, 4단 바덴포는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유기물이 들어와, 폐수가 들어오면 폐수 중에서 이제 무산소조 만들고요. 폐수 중에 유기물을 이용해서 호기조에서 리턴돼 들어오는 질산성 질소를 탈질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후단에 또 무산소조를 줍니다.
그럼 여기서 혹시 미제거된 질산성 질소가 있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제거를 시키고요. 그럼 호기조에서 다시 한번 호기조에서 미생물 표면에 붙어 있는 버블들이라든지 질소 기포를 털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털어내고 혹시 남아있는, 그리고 이때 유기물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외부 탄소원이 들어가겠죠. 익스터널 카본 소스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탈질이 일어나게 되면 그 탈질 과정에서 생기는 질소 기포가 슬러지 표면에 붙어 있다가 침전지에서 침전 성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질소 기체를 털어주는 스트리핑 플러스 유기물 제거, 외부 탄소원이 미처 분해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기물을 제거시키는 그런 공정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4단 바덴포 공정이고요. 질소를 제거시키기 위한 공정인데, 이 4단 바덴포 앞에 혐기조를 붙여놓은 거죠. 4단 바덴포 공정 앞에다가 혐기조를 붙여놓은 겁니다. 혐기조를 붙여서 침전지에서 슬러지를 반송을 시켜서 그 슬러지 안에 있는 그 슬러지를 가지고 무산소 혐기 조건에서 폐수 중에 있는 유기물을 이용해서 인을 방출시킵니다. 그리고 N옥식조에서 질소를 제거하고 옥식조에서 유기물과 질산화 그리고 인 과잉 섭취가 일어나게 되겠죠. 이때 이제 이 수정 바덴포 공정에서 질소라든지 인의 제거는 유입수 중에 유기물 농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유입수의 유기물 농도가 아주 높아야 제대로 처리가 될 거고, 만약에 농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뭐 여기서 들어가든지 또는 후단에서 들어가든지 여기 다 외부 탄소원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UCT 공정은 이제 앞쪽에 보셨던 A2 공정과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UCT 공정에서 차이는 뭐냐면, A2 공정에서는 호기조에서 반송을 시키는 과정이 무산소조로 내부 반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UCT 공정은 호기조에서 무산소조로 반송, 그다음에 무산소조에서 혐기조로 반송, 그리고 슬러지 반송은 무산소조로 시키는 거죠. A2 공정에서는 반송이 하나밖에 없고 슬러지 반송을 전단의 어네어블 혐기조 쪽으로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반송 슬러지 중에 질산성 질소가 혐기조로 직접 유입되어서 혐기조에서 인방출이 저해되는 단점을 보완한 공법입니다. 즉, 이 반송 슬러지 중에서 보면 호기조에서 침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질산성 질소가 그대로 있겠죠. 침전지에는 그 질산성 질소가 혐기조로 들어왔을 때 결합산소에 의해서 완전한 혐기 조건이 되지 않아서 인 제거 효율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걸 이제 줄여주기 위해서 만든 게 UCT 공정인데, 그래서 이 침전조에서 반송되는 반송 슬러지를 무산소조로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침전조 내에 있는 질산성 질소가 여기서 똑같이 탈질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호기조에서 들어오는 질산성 질소도 탈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탈질, 즉 질산성 질소가 농도가 낮아진 슬러지를 혐기조로 리턴을 시켜줘서 완벽한 혐기 조건을 가깝게 만들어서 이제 인을 방출시키는 공정이 바로 UCT 공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제고 공정에는 뭐 토지에다 처리하는 거, 이제 비료로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식생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거, 식물이 흡수하게끔 하는 거. 그다음에 조류 배양에 의해서 인을 제거하는 공법들이 있습니다. 한 10년쯤 전에는 이제 이 조류를 이용한 폐수 처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실증이 아직 잘 안 되고 있는데, 왜 이걸 하냐면, 조류 같은 경우에 조류의 세포벽 중에서 인지질 함량이 높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폐수와 그 다음에 인을 이용을 하수 중에 폐수 중에 유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조류가 배양되면 그 조류 중에서 유기물을 이용을 해서 지방 성분을 많이 만들고 있는 조류들이 많이 포함된 조류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그 조류를 수확을 해서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확하는 그 공법이 있습니다. 폐수도 처리하고 바이오연료도 생산한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조류가 일반적으로 식물 중에서도 지질 구성비가 높습니다.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탄올이나 부탄올, 탄화수소 같은 연료 또는 기체 연료를 생산하는 데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한때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4대강의 조류가 많이 필 때 그 조류 부분을 다 수확을 해서 이걸 가지고 현기소화를 해서 바이오가스를 만들자라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어쨌든 강에 떠 있는 조류를 수확을 하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플랑크톤 네트로 걷어내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조류도 걷어지고 쑥의 조류를 제거함으로 해서 인이라든지 유기물도 같이 제거가 되니까 훨씬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은 있었는데 이제 계절적인 특징이 많이 있죠. 조류가 상시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에서 조류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이게 다른 대안이 되는 거고요. 뭐 정 안 되면 이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플랜트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방법들로 인제거를 하게 되는데 아까 앞쪽에서 보셨던 것처럼 질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모노드식과 비슷하게 다 표현했죠. 질산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탈질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거는 오토트로픽, 헤테로트로픽이죠. 즉 독립영양 미생물이 아니고 종속영양 미생물입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같은 역할을 합니까? 유기물 분해 미생물과 똑같은 역할을 하죠. 묘하고 유기물 분해 미생물과 똑같기 때문에 종속영양 미생물의 속도식을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거 미생물도 종속영양 미생물의 영향을 받게 되고 단지 이제 PHA라든지 이런 부분을 PAO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그 호기 조건에서 인을 많이 섭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과 관련된 모노디케이션을 또 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셔서 생물학적 처리를 좀 전공을 하시게 되면 생물학적 처리에서 이제 활성 슬러지 모델 뭐 1, 2, 3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인자들이 매트릭스로 이렇게 쭉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공부해서 하나의 인자값을 밝히는 거, 어떤 패턴은 이게 이렇다, 어떤 패턴은 이게 이렇다 이렇게 밝히는 게 하나의 뭐 연구 과제가 될 수도 있고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물학적 인제거, 질소 제거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일단 살펴봤고요. 과제는 이 부분을 제가 정리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교재를 올려놓겠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실제로 용량 계산을 하는 엑셀 파일 부분을 열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부분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생물학적 처리 시설, 즉 뭐 질소인 동시 제거 아니면 질소 유기물 제거만 한다든지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